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나이 먹으면 다 예민해진다니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비웃는 목소리에 72세 김용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층간소음과 괴롭힘에도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때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 혼자 사는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 우리가 무서우니까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김용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때가 왔구나. 안녕하세요. 소골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72세인 김용석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째 혼자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했었고 은퇴 후에는 독서와 산책을 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성격이 원래 온화한 편이라 이웃들과도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래층에 새로운 세대가 이사를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남편은 이민호, 아내는 박지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도 나름 잘하고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죠.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소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활소음이려니 했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하고 참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일부러 발을 구르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는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렸죠. 처음에는 그냥 생활 패턴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반복되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원래 잠이 얕아졌는데 아래층 소음 때문에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달 정도 참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아래층에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층간소음에 대해 양해를 구했죠. 그때 이민호의 반응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더니 대뜸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는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참으며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소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더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새벽에 가구를 끌어당기는 소리를 내고 아침 일찍부터 망치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의 깊게 들어보니 정말로 일부러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유독 소음이 심했거든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집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되어서 다시 시끄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층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제가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니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인 박지영이 나와서 더욱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자꾸 트집을 잡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치매에 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에도 한번 문의해 봤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젊은 사람들 편을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라서 힘들다. 어르신께서 조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음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괴롭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려고 하면 어김없이 소리가 났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욱 시끄럽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바닥을 톡톡 두드려 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그 순간 아래층에서 훨씬 더 큰 소리로 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나 망치 같은 걸로 쾅쾅 치는 소리가 30분 넘게 계속됐어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민호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킥킥거리며 웃는 거예요. 그러고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민호가 아내에게 저 할아버지 어젯밤에 바닥 두드리던데 우리가 더 세게 해줘서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는 겁니다. 박지영도 맞장구를 치면서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좀 더 도와드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냥 참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소음을 냈어요. 발로 바닥을 구르고 무거운 걸 떨어뜨리고 음악을 크게 틀고 고함을 지르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음을 다 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냥 생활소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저를 모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민호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층 할아버지가 자꾸 트집을 잡는다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음이 시끄럽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노인분들이 외로워서 그런 것 같다고 관심받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주민들도 그 말을 듣고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요즘 어르신들이 예민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불면증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제도 처방받고 신경 안정제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래층 소음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었고 다른 방으로 가서 자려고 해도 온 집안에 울리는 소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견디다 못해서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미적거리더라고요. 젊은 부부니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결국 억지로 한번 측정은 했는데 그날 하필 이민호 부부가 조용히 하더라고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관리소장이 미리 통보를 한 거더라고요. 측정 결과도 당연히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관리소장은 저에게 별 문제 없다고 그냥 참고 지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4시에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잠을 깨우고 낮에 쉬고 있으면
또 소음을 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도 생활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관리사무소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주민들도 저를 예민한 노인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철수 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이 정말 심하다고 자기도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철수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67세인데 은퇴 전에 법원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층간소음도 정도가 지나치면 분명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철수 씨가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김철수 씨의 조언대로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음 측정 앱을 다운받고 소음이 날 때마다 시간과 데시벨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소음 상황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민호 부부의 괴롭힘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층간소음을 넘어서 완전히 저를 타겟으로 한 괴롭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 나갔더니 제 현관문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가 문 앞에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사각지대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가 하는 일인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이민호 부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래층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의로 물건을 떨어뜨리고 발을 구르면서 소음을 낸다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관리소장에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지만 그냥 서로 조심해서 지내라는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이민호 부부는 아예 대놓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을 구르고 뛰어다니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다음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이민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파티 소음 때문에 미안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면서 비웃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우리한테 소음 신고하셨으니까 이제 서로 비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주먹을 쥐고 화를 낼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더 불리해질 게 뻔했거든요. 그 후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어김없이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마치 제 생활 패턴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다른 주민들 앞에서 저를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층 할아버지가 예민해서 힘들다고, 밤에 잠 못 잔다고 자꾸 트집을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박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민들 앞에서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면서 동정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워서 그러는 것 같다고, 자기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다른 주민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떤 분은 아예 인사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젊은 사람들이 힘든데 좀 이해해달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이 아파트에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집이 제 전 재산이었고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냥 쫓겨나듯이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그것도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깨어났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고 스트레스성 위염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계속해서 망치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쾅쾅쾅 하는 소리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아래층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몸이 아픈데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민호가 문을 열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는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꾸 시비를 걸면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목소리도 크게 내고 주먹을 쥐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상대는 젊은 남자고 저는 72세 노인이니까 물리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온갖 소음을 냈습니다. 무거운 걸 끌어당기고 망치로 바닥을 치고 음악을 크게 틀고 고함을 지르고 정말 모든 소음을 다 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울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체중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누렇게 뜨고 정말 병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평생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인간들한테 당해야 하는가? 그날 김철수 씨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김철수 씨가 저를 보시더니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무사셨으니까 법적 절차는 잘 아실 텐데 이제는 정말 강하게 대응하셔야 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건강만 더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구나. 법무사로 일할 때도 의뢰인들을 위해서는 강하게 대응했으면서 정작 제 일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해보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소음 측정 앱으로 데시벨을 정확히 기록하고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메모했어요. 녹음 기능도 이용해서 실제 소음 상황을 생생하게 녹음했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한 상황들을 일기 형태로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챙겼어요.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서, 수면제 처방전, 혈압약 처방전 등 건강이 나빠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에게 부탁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옆집에서도 소음이 심하게 들린다는 것을 증언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김철수 씨가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소음 측정 기록이 100여 건, 녹음 파일이 50여 개, 상세한 피해 일지가 30여 페이지나 됐어요.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전도 10여 장 준비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더욱 확실해진 것은 이민호 부부가 정말로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소음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만 유독 심했고 제가 외출하면 조용해졌거든요. 또한 소음의 종류도 일반적인 생활소음이 아니었어요. 밤늦게 망치질하고 무거운 걸 끌어당기고 일부러 발을 구르는 소리 등 명백히 고의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민호 부부가 다른 주민들에게 제 험담을 더욱 심하게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 씨가 알려주셨는데 이민호가 위층 할아버지가 밤에 발을 구르고 소리를 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 외로워서 그러는 것 같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정말 분했지만 직접 해명하기는 어려웠어요. 오히려 제가 나서서 변명하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냥 참고 증거 수집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이민호 부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고의로 소음을 내는 장면을 선명하게 녹음한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박지영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층 할아버지 또 잠 못 자게 해주자고,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킥킥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민호도 맞장구를 치면서 나이 먹은 놈이 주제도 모르고 계속 시비를 건다고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발을 구르고 망치로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법적 대응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김철수 씨와 상의한 결과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협박과 모독에 대한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소개해 주신 분인데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였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시더니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곧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다음 날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사 조정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정 신청서에는 제가 당한 모든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층간소음, 고의적인 괴롭힘, 정신적 피해, 건강 악화 등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민호 부부에게도 같은 통지서가 발송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아래층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동안 시달렸던 소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푹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민호가 복도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는커녕 적대적인 시선으로 노려보더라고요. 박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이민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냥 조용히 참고 살면 될 일을 왜 법원까지 가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충분히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민호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한 건데 왜 트집을 잡느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자기들도 가만 안 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그날 밤부터 다시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고의적인 소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증거가 되니까 더 확실하게 녹음하고 기록했어요. 조정기일이 다가오면서 이민호 부부의 태도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 현관문에 낙서까지 해놨더라고요. 유성펜으로 지저분하게 극적거려 놨는데 내용은 차마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즉시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드디어 조정기일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니까 이민호 부부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조정실에 들어가서 조정위원 앞에 앉으니까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그동안 당한 피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비해온 증거들도 모두 제출했어요. 소음 측정 기록, 녹음 파일, 피해 일지, 병원 진료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이민호 부부가 고의로 소음을 낸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을 때 조정위원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민호 부부 차례였습니다. 이민호가 억지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그냥 평범하게 생활했는데 할아버지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정위원이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고의로 소음을 낸다고 말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박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조정위원이 몇 번 더 질문하자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중간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고, 이는 단순한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민호 부부에게 합의를 권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더라고요. 이민호가 당황해서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1시간 정도 휴정한 후에 다시 들어왔는데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결국 이민호 부부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지급, 공식 사과문 작성, 향후 소음 금지 약속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2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정위원도 합의를 권하셨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합의했습니다. 이민호 부부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1,500만 원을 배상하며 향후 일체의 소음과 괴롭힘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어요. 조정조서도 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이민호 부부의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들어갈 때는 그래도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후련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잤어요. 소음 걱정 없이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다음 날부터 이민호 부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째려보거나 어깨를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약속대로 사과문이 전달됐습니다.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배상금도 약속한 대로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조용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층간소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괴롭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밤에는 푹 잠들 수 있고 낮에는 편안히 쉴 수 있었어요.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위염도 많이 좋아졌어요.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른 주민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가 다른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신 덕분에 제가 정당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오해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가끔 안부도 물어보십니다. 2달 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민호 부부가 이사를 간 거예요. 아마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살기 어려워졌나 봅니다. 다른 주민들도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사 가는 날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는데 이민호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박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간 후에 아래층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젊은 부부였습니다. 인사도 정중히 하고 생활소음도 거의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히 법적 대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건강이 더 나빠졌을 테고 정신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김철수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쁜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의 착함을 이용해서 더욱 나쁘게 군다고, 때로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고 피해를 당해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요즘은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에는 푹 잠들고 낮에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마음의 평온도 되찾았습니다. 가끔 배상받은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참고 또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최근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고마워하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용기를 내서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도 듭니다. 72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쌓인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서 더욱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만약 비슷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해결하겠어요. 그것이 저 자신은 물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시면 제가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소심했던 남편이 마침내 당당해졌다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어서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배웠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민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던 그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멘붕한 건 그들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